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선수 운동 관리와 처방. 드디어인가요? 벌써인가요? 드디어 마지막 동영상을 찍는 날이네요, 제가. 오늘 14주차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음, 다음 주 15주차 때는 아마 우리가 기말고사 학교에서 대면으로 기말고사가 실시되다 보니까 오늘, 음, 마지막 수업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는 아침 일찍 나와서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굉장히 아쉽네요. 벌써 또 저도 그렇고 우리 학생분들도 그렇고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고 수업하고 서로가 뭐 당황하고 어색하고 하겠지만 벌써 14주차가 됐습니다. 또 아쉽기도 하고 또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학생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얘기 나누기도 했지만 피드백도 주시고 했지만 또 아쉽지만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 마음이 무거워지려고 합니다. 얼른 넘어갈게요.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부상 기전,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부상 기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이 부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 흔히 뭐 병원에 가면 염증이다. 그 다음에 뭐 부분 손상, 부분 파열 또는 완전 손상, 완전 파열이라고 얘기를 많이 진단을 받게 되는데, 사실은 모든 부상 기전을 우리가 유심히 잘 조금 관찰해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엔 반복적인 저항, 반복적인 로딩, 반복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급성 손상도 있겠지만 염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염증은 무엇인가요? 네, 뭐 여러 가지로 의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정리할 수 있고 정의할 수 있겠지만 결국엔 염증이 발생하는 이유도 보면 반복적인 저항, 반복적인 로딩,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네, 이 뭔가 그 이제 힘줄, 보통 힘줄, 인대, 근육 이런 부위에 뭐 염증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 이런 반복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염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또 인플라메이션, 이 염증에 대해서 제가 또 길게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지 또 머릿속에 또 잠깐 또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 우리가 염증 또한 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염증 뭐 물론 디테일하게 또 화학적으로 들어가 보긴 해야겠지만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염증이 발생하는 이유조차 우리가 반복적인 스트레스, 반복적인 저항, 반복적인 로딩에 의한 거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했을 때 내가 이러한 저항, 로딩, 스트레스를 잘 견딜 수 있다고 하면 염증이 발생할까요? 부분적인 손상, 부분적인 파열, 완전 손상, 완전 파열을 당할까요? 음, 아닐 것 같아요. 결국엔 우리가 트레이닝 할 때 처방을 내릴 때 선수들한테 이러한 저항력, 로딩을 이겨내는 수용력,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트레이닝 시켜준다고 하면 아무래도 내 몸, 내 연부 조직, 힘줄, 인대, 근육이라고 하는 이런 연부 조직들이 저랑 스트레스 로딩에도 잘 견딜 수 있다고 하면 염증이 발생하지 않겠죠. 아예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부담이 안 갈 테고, 그러면 염증 발생 안 할 거고, 반복적인 이제 크로닉한 만성적인 통증이나 급성적인 이런 손상에도 잘 견딘다고 하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뭐 부상 기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저러한 것들을 잘 버티는 힘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퀴즈를 드렸고요. 모두 잘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수업으로 우리가 심폐호흡과 관련된 훈련, 과목과 대입을 한다고 하면 처방이 되겠죠. 관리와 처방이 될 것 같은데, 이 심폐호흡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신체 활동 또는 스포츠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으로서 모든 스포츠가 역도 이런 것처럼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끝나는 종목이 아니고서야는 굉장히 이러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축구를 예를 들어도 내가 축구 굉장히 잘하는데 체력이 약하다. 이런 심폐호흡 능력이 약하다. 그래서 나는 진짜 전반 10분만 잘하고 뒤에는 못한다 하면은 좋은 축구 선수일까요? 아닐 겁니다. 뭐 배구도 마찬가지고 농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굉장히 이러한 신체 활동, 스포츠 활동을 지속하는 유지하는 이 능력, 심폐호흡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조금 음,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심폐호흡은 무엇이냐? 좋은 지구력, 회복 지구력과 관계가 높은데 옛날에는 그냥 오래 뛰고 많이 뛰고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제가 지금 메모에 의하면 11주 차 5월 26일 날 아마 우리가 선수 운동 관리와 처방 수업이 아니라 다른 수업, 제가 지금 맡고 있는 다른 체육 측정 평가라고 하는 수업 자료를 우리가 온라인 그 카톡방에 공유를 해드렸을 겁니다. 공유해드렸던 그 자료는 무엇이냐? 이 좋은 지구력이 무엇이고 회복 지구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1시간 동안 나눈 얘기를 굉장히 풀어서 길게 한 얘기를 제가 공유해드렸는데 보신 분 손 들어보실까요? 자, 시간이 되시면 강제는 아니지만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오늘 수업이 굉장히 재밌고 쉽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오래 뛰는 지구력, 뭐 잘 뛰는 거를 좋게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이 운동 초기 단계에 쉽게 지치지 않는 능력. 빨리 지치면 그만큼 운동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금방. 근데 쉽게 지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최고의 퍼포먼스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또 길어진다는 얘기니까 후반으로 가도 나는 잘 뛸 수 있고 좋은 기량을 펼칠 수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템포 변화.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 농구 같은 경우는 진짜 매 순간 90분 동안 안 쉬고 막 100%로만 120%로 할까요? 아니겠죠. 한번 딱 4에서 6초 동안 딱 움직이고 다시 약간의 가벼운 이 템포 변화 한번 탁 하고 또 살짝 러닝 또는 가벼운 조깅 이렇게 움직이는 이거를 템포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때 템포 변화할 때 운동을 팍 하고 나서 살짝 이 조금 휴식기 안정기를 할 때 회복 단계죠. 회복 단계에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이 중요하겠죠. 자, 배구도 보세요. 배구도 점프를 매 그 세트가 끝나 5세트가 끝날 때까지 점프 계속 하나요? 한번 확 점프하고 나서 또 이렇게 또 지면에서 또 가볍게 움직이면서 스텝 밟으면서 회복을 하겠죠. 이 템포 변화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이 유산소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잘 빠르게 회복하는 선수일수록 운동 초기 단계에 쉽게 지치지 않는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일수록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 또는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최근 많이 얘기하는 이 심폐지구력, 심폐호흡 훈련, 뭐 용어가 좀 다양하긴 한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심폐지구력, 심폐호흡 뭐 이런 것들.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최근에는 좋은 지구력이라고 표현하며 또 회복지구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수업 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또 기말고사 공지를 다시 한번 하게 되면 다음 주죠. 6월 23일 날 12, 13교시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헷갈리시면 안 되고 12, 13교시 또 시간으로 따지자면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우리가 1시간 동안 기말고사를 대면으로 강의실에서 체육관 207호에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시간이나 이러한 것들 또 착오 없도록 숙지하셔서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학교에서 관련 공지는 계속 와요. 또 이왕이면 대면 기말고사보다는 온라인으로 기말고사를 치르라고 하는데, 그럼과 동시에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그 공정성의 문제, 뭐 책 보고 아니면 뭐 동영상을 다시 찾아보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좀 대비책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서, 그럴 바에는 저는 그냥 학교에서 대면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결정을 내렸고요. 또 우리가 이메일을 통해서 좀 개별적으로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출제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1학기 내내 또 전반적인 다루었던 이러한 생각하고 고찰하는 연습, 자, 디테일하게 뭐 하나하나를 조금 한다기보다, 어, 잠시만요. 제가 또 중요한 연락이, 네, 죄송합니다. 제가 또 갑자기 또 중요한 연락을 받아서 잠깐 스탑했다가 다시 찍고요. 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어쨌든 출제 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음, 자, 이러한, 자, 전반적인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찰하는 연습이 잘 되셨다고 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출할지에 대해서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결국엔 저한테 과제 제출해 주셨던, 퀴즈 제출해 주셨던 형태가 될 거예요. 이미 지금 머릿속엔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놨는데, 뭐 디테일하게 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또 전반적으로 이렇게 또 생각하고 고찰하는 이 거를 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으로 제출할 것이고요. 서술형으로 제가 기말고사를 낼 것인데, 뭐 예를 들어서 유산소 운동을 정리해봐라 이런 거는 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제출하지 않을 거니까, 내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생각하고 고찰했던 이 과정을 생각하시면 쉽게 잘 쓰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준비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네, 우리 선수 운동 관리와 처방이잖아요. 제가 퀴즈 냈던 형태가 될 거예요. 제가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찰해봐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거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도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26일 날 제가 자료 드렸던 거, 추가로 드렸던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었다고 하면 굉장히 쉽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자, 우리가 결국 우리가 심폐호흡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에너지 공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 활동, 스포츠 활동을 할 때 에너지 공급은 어떻게 받느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낮은 단계, 우리가 낮은 단계에서 하는 유산소적 에너지, 그 다음에 중간 강도에서 사용되는 해당 과정에 의해서 사용되는 이 글라이콜리틱 시스템에 의해서 해당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이 에너지, 무산소적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인원질 과정이라고 하는 이 포스파젠 시스템이라고 해서 사용되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고강도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이 포스파젠 또는 인원질 과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과정이 있는데, 자, 유산소적 에너지 과정은 이 하나, 그다음에 무산소적 에너지 과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해당 과정, 중간 강도에서는 해당 과정. 그다음에 짧은 시간에, 굉장히 짧은 시간, 보통 한 3초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3초 이내의 폭발적인 이 과정은 인원질 과정이라고, PCR이라고 하는 인원질 과정이라고 하는데, 네. 제가 뜸을 들이는 이유는 또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야 될지,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가볍게 다뤄야 될지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심폐호흡과 관련된 건 이 유산소적 에너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잘 뛰고
초반에 쉽게 지치지 않고 어, 조금 잘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유산소적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거를 개발시켜주기 위해서는 중간 강도로 또는 굉장히 고강도로 뛰는 게 중요할까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할까요? 낮은 강도에서 적절하게 우리가 노출시켜 주는 게 중요할까요? 다시 한번 우리 신체 또는 모든 스포츠 활동에서 공급받는 에너지 시스템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사용이 돼요. 이런 것들이 뭐 짧다고 해서 얘만 쓰는 것도 아니고 중간 강도라고 해서 얘만 쓰는 게 또 아니고 낮은 강도라고 해서 얘만 쓰는 게 아니라 다 동시에 사용이 되는데 누가 좀 더 비율적으로 우세하게 많이 쓰여지느냐의 차이지 뭐 하나만 쓰는 건 아닙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좀 더 낮은 강도라고 하면 이게 좀 더 많이 쓴다는 얘기고 중간 강도라고 하면 낮은 강도의 그 이제 유산소 에너지가 뒷받침이 되면서 이걸 쓰는 거고 고강도도 마찬가지로 이걸 폭발적으로 쓰긴 하지만 또 낮은 강도의 이 유산소적 에너지도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유산소 심폐호흡은 결국 유산소 운동을 의미하는데 유산소 훈련을 하기 위해서 중간 강도, 고강도로 뛰는 게 중요할까요? 유산소 운동이니까 이 낮은 단계, 요거에 맞게끔 요 해당하는 영역에서 뛰는 게 중요할까요? 당연히 이 해당하는 영역에서 뛰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많은 스포츠 현장, 지도자들은 흔히 빡시게 뛰는 걸 좋아해요. 빡시게 뛰면 유산소 에너지가 좋아질까요? 그냥 요거가 노출이 될까요? 당연히 네. 그래서 유산소 에너지는 사실은 유산소의 이 영역, 낮은 강도 그리고 긴 시간 여기서 훈련을 시켜야 좋아지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무조건 빡시게만 시키기만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태권도를 예를 들어볼게요. 태권도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태권도는 어떠한 스포츠일까요? 태권도는 유산소 운동일까요? 무산소성 운동일까요? 물론 우리가 타격, 발차기를 할 때 스텝 밟고 빵, 괜찮았나요? 빵 이런 것들. 빵 하고 나서 이 타격할 때는 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파워는 무산소적 에너지가 사용이 되겠지만 전반 그 1회전, 2회전, 3회전 보통 할 때 한 3에서 5분 정도, 5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분 동안 발차기만 계속 찰까요? 아니면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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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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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 될까요? 당연히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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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기 빵. 저는 복싱을 조금 했었는데 어떤 게 될까요? 물론 정확한 우리가 점수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무산소적 발차기 에너지가 중요하겠지만 이 비중보다는 이 스텝 받는 비중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이 태권도 종목을 실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실제 상황을 연출해 가면서 호흡 가스 분석을 해봤대요. 그 3분, 그 이제 3에서 5분, 그걸 3회전을 또 뛰면서 이 가스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인식하기로는 태권도는 무산소성 운동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약 70%는 유산소적 에너지가 더 많이 사용이 됐대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태권도를 무산소 스포츠라고 생각을 해서 무산소 운동만 시킵니다. 발차기 막 저항 운동 이것만 시키는데 외국에서 독일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태권도는 약 70% 정도는 유산소적 에너지가 사용이 많이 됐대요. 결국엔 발차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산소 운동보다는 유산소 능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발차기 한번 빵 하고 나서 한두 번 빵 연속적으로 하고 나서 스텝할 때 회복을 빨리 잘해야 다시 발차기를 파워풀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무산소만 시키고 있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국가대표팀 선수한테 지도자 감독한테 얘기를 했는데 니네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니? 우리가 분석을 해봤더니 유산소 에너지가 생각보다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무산소 훈련보다는 유산소 훈련도 하면서 무산소 발차기 훈련을 연습해야
태권도 기량이 더 좋아진다고 한다. 너네 어떻게 하고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다. 우리는 무산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산소 훈련만 한다. 발차기 훈련만 한다. 그냥 근력 운동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줘도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께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요? 태권도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면 무조건 우리나라가 금메달 땄다나요? 아니면 최근에는 외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차지하는 비율이 좀 더 높아질까요? 네, 후자입니다. 요즘에 태권도가 우리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따라잡히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아직 이 과학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감에 의해서 시켜서 많이 따라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태권도가 우리가 흔히 표면적으로는 파워 운동, 스피드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그거에 맞는 훈련을 시키지만 사실은 이 심폐호흡, 심폐지구력, 좋은 지구력, 회복 지구력, 이 유산소성 운동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시키지 않습니다. 아쉽죠. 이걸 시켜야 태권도를 더 잘할 수 있다고 과학이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선수들한테 기량이 따라잡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무조건 금메달 따는 게 아니겠죠. 네. 또 한 가지. 이건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흥미로우실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축구를 예를 들어보면, 축구가 굉장히 스피드하고 폭발적인 손흥민 선수를 예를 들면, 이거 한번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폭발적인 스피드, 파워를 갖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전후반 내내 폭발적인 스피드만 쓸까요? 아니면 한 4에서 6초 동안 폭발적으로 딱 움직이고 나서 가볍게 이동하면서 회복을 하고 다시 다음 움직임을 준비할까요? 전후반 90분 동안 폭발적인 스피드만 쓰는 게 아니라 한 4에서 6초 폭발적으로 쓰고 나서 다시 그 템포 변화 빵 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 다시 휴식을 취하는 그 템포 변화 시기에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할까요? 당연히 빨리 회복하는 게 좋은 지구력, 회복 지구력이라고 얘기를 했죠. 템포 변화 시기에 빨리 회복하는 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축구 경기를 이 호흡가스 분석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약 90% 태권도보다 더 큽니다. 90%는 유산소적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자, 축구를 할 때 90%는 유산소적 에너지가 중요하고 나머지 한 정확히는 8에서 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에서 9%는 이 중간 강도가 아니라 굉장히 이 고강도의 인원질 과정, PCR 과정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 공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학적 분석을 해봤더니 축구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유산소적 에너지, 낮은 강도, 그리고 굉장히 고강도의 4에서 6초, 한 3초 이내에 되는 이 인원질 과정이 중요한데, 그러면 유산소 운동과 이 인원질 과정, 이 굉장히 고강도의 과정에서 훈련을 많이 시켜야겠죠. 유산소 에너지와 훈련을 많이 시키고 이 고강도, 무산소, 특히 PCR, 인원질 과정이라고 하는 이 강도에서 훈련을 많이 시켜야 축구를 잘하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 모든 팀에서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있을까요? 낮은 강도에서 유산소 시킬까요? 굉장히 고강도, 짧은 시간에 끝나는 3에서 5초에서 끝나는 이 과정을 시킬까요?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모든 그 훈련 프로그램을 보면 중간 강도로 많이 시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터벌 트레이닝이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유산소 에너지와 굉장히 고강도, 인원질 과정이 필요한데 훈련은 여기만 시키고 있어요. 해당 과정, 중간 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이 운동 능력이 개발이 될까요? 축구 향상이 될까요? 안 되겠죠.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래서 또 여기 중간 과정에서는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또 젖산이 또 많이 분비되어 있는 이 과정인데 이 젖산을 가지고 과거에는
피로 물질이라고만 했는데 이 젖산을 가지고 우리가 다양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가적으로 오늘 제가 다른 수업 체육 측정 평가에서 이걸 이제 젖산을 가지고 유산소적 에너지와 유산소적 에너지와 무산소성 운동 파워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젖산을 가지고서 그걸 굉장히 1시간 넘게 1시간 반 가까이 실습을 한 동영상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그거를 한번 공유해 드릴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보셔야죠. 보셔야 이게 공유해 드리는 의미가 있는데 공유해 드렸는데 안 보면 의미가 없겠죠. 어쨌든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유산소적 에너지가 굉장히 유산소 능력이 심폐호흡과 관련돼 심폐지구력과 관련돼 이 유산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시키지 않고 있고 중요하게 말하고 있지만 지도자들이 이걸 받아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정말 필요한 이걸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중간 강도의 운동을 시키고 있다, 훈련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선수 기량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아쉬움을,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또 훌륭한 트레이너, 운동 지도자가 되셔야 할 우리 학생분들은 이 내용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젖산이라고 하는 피로 우리가 해당 과정, 젖산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심폐호흡과 관련된 것을 저희가 시키게 되면 처방을 내리게 되면 관리하게 되면 자, 이건 젖산 역치 테스트인데 안정시에 자 여러분들 혈중에 나오는 이 혈액 중에서 혈액에서 그동안 그 안에 있는 젖산이라는 것을 내가 분석을 해봤더니 보통 안정시 우리가 안전한 상태에서는 분석을 해봤더니 혈액당 2mmol 이하 그냥 단위는 생략할게요. 이 이하시의 안정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 이상이 되면 무조건 이건 무산소성 운동으로 넘어갔다고 의미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산소 에너지는 낮은 단계에서는 이 안정시를 많이 사용을 했고 조금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무산소성으로 많이 사용해서 이 젖산량이 증가를 하는데 운동 능력이 좋은 친구들, 특히나 심폐호흡 능력이 좋은 친구들, 심폐지구력이 좋은 친구들, 그래서 좋은 지구력, 회복 지구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1초에 2.5 이상 미터를 뛰는 선수들이면 굉장히 좋은 지구력을 갖고 있는 건데 이 정도면 여러분들 그 동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어느 정도 이해하실지. 물론 죄송합니다. 제가 편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 저의 또 임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1초에 2.5m를 달리는 친구들한테는 자 뒤에 거를 먼저 볼게요. 이거는 유산소 능력이 좋지 않은 친구입니다. 심폐호흡 능력이 좋지 않은 친구, 심폐지구력이 좋지 않은 친구, 유산소 회복지구력, 좋은 지구력이 좋지 않은 친구, 쉽게 얘기해서 유산소 운동 능력이 좋지 않은 친구는 자 2.0이면 안정시라고 했고 4.0이 넘으면 무산소 에너지를 주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에서 4 정도 2에서 4 정도 사이가 되면 낮은 단계에서 이제 중간 단계, 고강도의 단계로 얘가 넘어가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서 자, 급격히 젖산이 증가하는 시점, 젖산 역치가 시작이 되는 유산소에서 젖산으로 넘어가는 이 역치, 이 문턱이 시작된다고 해서 젖산 역치 테스트인데 이 친구는 어때요? 2.0 자, 1초에 2m를 달리는 이 스피드에서 이 스피드를 의미합니다. 1초에 2m를 달려야 하는 이 스피드에서 젖산이 급격히 증가했죠. 이 파란색 그래프가 젖산입니다. 젖산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2m 1차 스피드가 2.0일 때 이 친구는 젖산이 급격히 증가했어요. 근데 전 슬라이드로 가면 이 친구는 2라는 스피드에서도 젖산이 안정시예요. 그죠? 자, 2.5 스피드에서도 젖산이 안정시 수준, 3.0 스피드에서도 젖산이 안정시 수준. 굉장히 좋죠. 스피드가 3.5 수준에서도 이 친구는 안정시 수준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4.0이 돼야지 그때부터 이 친구는 중간 강도 넘어갔는데,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면 2.0에서 벌써 힘든 운동에 들어간 친구와 4.0 정도 됐을 때 힘든 구간으로 진입하는 선수, 누가 더 심폐호흡 능력이 좋은 걸까요? 심폐지구력, 좋은 지구력, 좋은 회복지구력, 좋은 유산소 능력을 갖고 있는 누가 갖고 있을까요? 당연히 4.0에서, 자, 2.0에서 힘들어진 것보다는 4.0이라는 스피드에서 힘들기 시작한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젖산 역치 테스트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얼굴 표정이 저는 상상이 됩니다. 뭔 얘기야 우리 교수님, 뭔 얘기 뭔 말씀하시는 거야 또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목이 탔습니다. 그래서 좋은 심폐호흡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라고 하면 아무래도 2.0에서 지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4.0 정도에서 지치는 선수가 훨씬 더 좋은 심폐호흡 능력을 갖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심폐호흡을 시켰을 때, 자, 결국엔 보면, 자, 아까 좋은 친구, 자, 이 전 슬라이드로 갖고 할게요. 좋은 심폐 능력을, 좋은 유산소 능력, 좋은 심폐호흡, 좋은 심폐 지구력, 좋은 지구력, 좋은 회복 지구력을 갖고 있는 친구면 친구일수록 유산소적 능력이 좋기 때문에 똑같은 운동 강도로 해도 이게 좋은 친구들은 안 지치는 거겠죠. 근데 좋지 않은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는 빨리 지쳤기 때문에 중간 강도로 빨리 넘어간 겁니다. 자, 오랫동안 뛰어도 좋은 친구들은, 좋은 선수들은 이거에서 계속 유산소 능력으로 운동을 하는데, 좋지 않은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이게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이걸로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지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친구는 굉장히 좋은 심폐호흡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스피드가 점점 올라가도 굉장히 편안하게, 지치지 않고, 초기 단계에 지치지 않고 편안하게 운동을 4.0 스피드까지 했었고, 4.0이 됐을 때 이제 조금 중간 강도로 넘어간 건데, 이 친구는 심폐호흡 능력이 낮았기 때문에 2.0만 돼도 힘들어져서 낮은 단계 유산소 능력이 아니라 중간 강도의 그 영역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유산소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많이 안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좋은 심폐호흡 훈련을 하기 위해서 좋은 심폐호흡 훈련, 좋은 심폐지구력, 좋은 지구력, 좋은 회복 지구력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강도로 훈련을 시켜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축구 선수들한테 해당하는 말씀 예를 든 것처럼 중간 강도로 시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을 시키는 건 사실은 물론 조금 좋아질 수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 낮은 강도에서 훈련을 시켰을 때 굉장히 좋아지겠죠. 낮은 강도에서 훈련을 시켜야, 낮은 강도에서 해야 유산소 에너지를 많이 사용이 되는 이 존 영역에서 시켜야 유산소가 좋아지는 건데, 말도 안 되게 힘들게 시키면 유산소 능력이 안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젖산 역치 테스트를 잘 했을 때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선 좋은 친구였을 때는 트레드밀 속도입니다. 아까는 초당 몇 미터를 간다는 뜻이었는데 트레드밀 이 단위는 1시간에 몇 킬로를 뛸 수 있다는 이 강도 변환이 되기 때문에 9.12에서 뛰어야 이렇게 유산소 영역, 유산소가 많이 자극이 되고 유산소 능력이 더 좋아지고, 만약에 내가 런닝머신 트레드밀이 없다 했을 때는 심박수, 우리가 폴라 또는 이러한 애플워치 또는 샤오미 같은, 갤럭시 같은 조금 더 이러한 장비, 샤오미 미 밴드 같은 경우 한 3만 원이면 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심박수, 이제 우리가 공원이나 운동장에서 밖에서 실외에서 훈련도 한다고 했을 때
이 심박수에 맞춰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35 정도 수준에서 내가 했을 때 유산소 능력, 그 유산소. 그래서 좋은 친구는 심박수가 한 135, 런닝머신 트레드밀 속도에서 한 9.12에서도 충분히 유산소가 자극이 되는데 좋지 않은 선수들은 약 2배 차이가 나네요. 런닝머신 속도 보통 한 6.0 정도 돼야 가볍게 조깅을 하는데 아까 좋지 않은 심폐호흡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는 4.47 정도 되는 낮은 강도에서 훈련을 해야 1시간 정도, 20분이라고 표현됐는데 3 곱하기 3을 해야 됩니다. 1시간 정도 요 강도에서 훈련을 하면 어느 영역에서 우리가 트레이닝이 된다? 유산소 에너지, 유산소가 많이 사용되는 이 친구는 4.0 이하, 여기서 훈련을 많이 해야 유산소가 더 좋아지는 거고, 이 친구는 이거 2.0 이하, 이 정도 속도에서 노출이 돼서 환경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유산소 능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어요. 아마 우리가 5월 26일 날 제가 드렸던 추가 자료를 조금 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굉장히 쉽게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다시 한번 5월 26일 날 그 다른 수업 자료를 제가 공유해 드렸던 그 링크를 누르셔서 그 내용을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젖산 역치 테스트를 하는 자료는 제가 오늘 다른 수업 때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링크를 추가를 더 드릴 겁니다. 그래서 좋은 능력, 결국엔 유산소, 심폐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이 중간 강도 또는 고강도에서 심폐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낮은 강도에서 심폐호흡을 해야 이 실질적인 유산소 능력이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낮은 강도 설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젖산 역치 테스트라고 하는 역치 테스트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좋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뛰더라도 빠른 스피드로 뛰더라도 쉽게 지치지 않고 빠른 스피드로 뛰더라도 유산소 능력이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초에 4m 이하로 뛰었을 때 이 친구는 아직도 여전히 유산소를 사용하는 거고, 이 친구는 1초에 2m 이상을 뛰게 되면 그때부터 벌써 힘들어진 겁니다. 이 친구는 요 영역에서 1초에 2m 이하의 영역에서 운동을 시켜야 낮은 유산소 강도가 자극이 될 것이고 그게 좋아질 것이고, 이 친구는 4.0 1초에 4m 이하로 뛰어야 이게 좀 좋아질 것입니다.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료를 근거로 유산소 능력, 심폐호흡을 시켜야 됩니다. 그냥 힘들게 시키는 건 여러분들 아무 의미가 없고, 아까 축구 또는 태권도 지도자들처럼 그냥 빡시게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힘들게만 시키는데, 그러면 좋은 심폐호흡, 좋은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리와 처방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잘 모르는, 지식이 전혀 없는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정확하고 과학적이고 지식이 좋은 지도자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료는 이 30분 동안의 수업 자료로 제한이 있으니 제가 일전에 드렸던 5월 26일 날 드렸던 추가 자료와, 그리고 오늘 이 수업 말고 또 실제로 그러면 이 젖산 역치를 어떻게 실습하는지, 실제 하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가 추가로 더 남겨드릴 테니 그걸 연속적으로 보시면 심폐호흡은 그냥 무조건 힘들게 시키는 게 심폐호흡이 아니라, 힘들게 시키면 실질적으로 심폐호흡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효과적으로 되지 않아요. 좀 더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단계에서 훈련을 해야 실제 유산소 영역에서, 그 유산소 영역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낮은 단계에서 훈련을 시켜야 실제 심폐호흡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의 폭을, 오늘 왠지 여러분들 이해 좀 잘 못하실 것 같아요.
평상시와 다르게 조금 생소했던 이 과정이기 때문에, 이 주제이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갑자기 제가 멘붕이 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 수업인데 굉장히 멋있게 피날레를 장식했었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어렵네요. 네, 아무튼 좀 어려워요.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어, 우리가 수업 추가 자료를 제가 드린다고 했고 이미 드렸고 그거를 앞뒤로 잘 고려한다고 하면 조금 우리가 심폐호흡을 하기 위해서 무식하게 무조건 힘들게만 시키면 심폐호흡이 물론 약간은 될 수 있지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무산소 에너지만 시키는 거기 때문에 실제 심폐호흡 훈련은 유산소 훈련인데 유산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유산소를 많이 쓰는 강도에서 훈련을 해야 유산소가 좋아지는 거지 힘들게 시키면 유산소 훈련이 아니라 무산소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유산소가 사용이 많이 되는 강도는 사람마다 다르며 선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유산소 영역을 설정할 수 있는 그 테스트를 해서 사람마다 다르게 처방을 내려야 된다는 거. 그 처방 실제 테스트하는 거는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제공을 해드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아시겠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생소하기 때문에 생소하면 제가 일전에 드렸던 자료, 추가 자료, 그 다음에 또 다시 드릴 이 추가 자료를, 그 다음에 오늘 수업 이 세 가지를 연계시켜서 잘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심플하죠? 정리를 할게요. 자, 심폐호흡 훈련은 좋은 지구력, 회복 지구력을 위해서 이걸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선수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많이 다루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가 괜히 잘 뛰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뛰는 게 아니라 좋은 지구력, 좋은 회복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복 지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동 초기 단계에 쉽게 지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잘 뛸 수 있는 거고 90분 동안 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뛰고 또 가볍게 템포 변화, 회복을 하는 이 구간에서 빨리 회복하는 유산소 능력이 좋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조금 30분 안에 다 마스터할 수 없으니 이해할 수 없으니 제가 드린 이 세 가지 오늘 수업을 또 당연히 보고 일전에 드렸던 자료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 내용 보시고 또 드릴 오늘 링크를 보내드릴 이거를 가지고서 또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세 가지를 연결시켜서 하시면 굉장히 능력 있는 좋은 트레이너가 되실 겁니다. 오늘 수업은 간단히 여기서 마칠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 생소해서 어려운 거지 내용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는.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마칠 것이며 벌써 한 학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물론 대면 우리가 시험을 진행하고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또 인사를 나눌 거고 또 개인적인 질문 이런 거 있으면 또 이렇게 하겠지만 제가 첫 수업에 말씀드렸던 해당 지식은 전공 지식입니다. 전공 지식만 뛰어나다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전공 지식은 또 앞으로 얼마든지 그리고 또 내가 마음만 먹으면 혼자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지식, 이 본질적인 지식,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공부를 하고 이 공부가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이러한 생각하고 고찰하는 과정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본질적인 지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공부를 내가 왜 하고 누구한테 적용해야 되고 그냥 글로만 배웠던 내용이 진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찰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아무 쓸모없는 해당 지식, 아무 쓸모없는 전공 지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고찰하는 과정에 대해서 잘 우리가 머릿속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좋은 트레이너, 좋은
우리가 운동 전문가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학기 때 여러분들과 수업적으로 만날 수 있을지 만날 수 없을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 측에서 전달받은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좋은 트레이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또 어쩔 수 없는, 네. 자, 마지막 잔소리가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우리가 성공하는 트레이너, 성공하는 사람, 성공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을 많이 합니다. 자,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을 많이 하는데 이 책임감은 무엇일까요? 이 또한 이게 기본적인 지식, 본질적인 지식입니다. 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이 책임감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학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트레이너로서 운동 전문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당연히 일단 공부가 되겠죠. 내가 해야 할 공부, 내가 알아야 할 이 공부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내가 공부 안 했잖아요. 그래놓고 우리가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남 탓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떠한 공지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공지 안 했으면 제 잘못이지만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을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내가 습득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은 거는 교수님 탓이 아니라 여러분들 탓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뭐 네, 그래서 내가 마땅히 예를 들어서 뭐 과제를 들었는데 저 그거 몰랐습니다. 근데 모르는 게 당연히 되면 안 돼요. 모르는 건 누구 잘못이다? 내가 그걸 모르는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내 잘못이지 다른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남 탓하면 절대 안 됩니다. 환경 탓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학생분들. 제가 굉장히 오늘도 새벽 일찍 5시에 나와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굉장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제가 즐겁게 이렇게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이유는 저는 마땅히 제가 이걸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환경 탓, 코로나 탓, 학교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내가 즐겁게 좋은 내용들을 우리 학생분들한테 해야 하기 때문에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즐겁게 하는 겁니다. 저는 탓하지 않기 때문에 즐겁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학생분들도 마땅히 해야 할 공부들, 마땅히 해야 할 언제까지 자료 제출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출하지 않은 것은 제 탓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학생분들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마지막 잔소리라고 했잖아요. 잔소리일 것 같은데 왜 제가 이 내용을 학생분들한테 해드릴까요? 제가 수업 학기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교수님과 학생 관계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공으로 하는 이 분야에서 선배일 수도 있고 스승일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제가 우리 제자분들 또는 후배님들한테 전공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본질적인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 라고 꼭 해야 할 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좋은 후배들이 또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러한 선배로서 이러한 내용을 이러한 잔소리를 꼭 해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어느 자리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절대 남 탓하지 마시고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모든 상황 모든 것들은 다 내 책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훨씬 더 좋은 자세로 성공할 수 있는 성공 DNA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뭐 선수가 저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뭔가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좀 더 잘 복귀할 수 있고 좀 더 좋은 퍼포먼스, 좋은 관리, 좋은 처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야 네가 안 했잖아 뭐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는 했는데 난 최선을 다했는데 선수가 안 따라준 건 물론 그 선수 탓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선수가 내 말을 안 들었을 때 내가 좀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지식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더 관리했었어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더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이러한 건 내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취지인지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출석 및 확인입니다. 또 6월 17일 내일까지, 내일 오후 2시 30분까지 주시고요. 오늘은 네,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뭐 물론 오늘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질문 주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궁금하셨던 내용들 자유롭게, 또 수업과 관련된 거든 뭐 참 자유롭게 또 질문을 주셔도 좋고, 질문이 없다 하면 한 학기를 마치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뭐 저한테 피드백을 주셔도 좋고, 본인한테, 학생분들 본인 스스로에게 좀 피드백을 주셔도 좋고, 좀 한 학기를 되돌아보는, 한 학기를 마치며 다양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저한테도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조금 다루었던 내용, 심표호흡과 관련된 내용은 아마 조금 많이 들어보지 않아서, 또 역시나 여러분들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웠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명확하게 숙지하기 위해서 오늘 수업 동영상뿐만 아니라 일전에 드렸던 다른 수업 자료, 그리고 제가 또 다시 드릴 새로운 추가 자료를 세 가지를 잘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처방 관리를 할 수 있는 트레이너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까지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임감 있는 트레이너. 저는 분명히 이거 해야 된다고 전달을 드렸는데 학생분들이 이거 하지 않고서 선생님, 교수님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그거는 된다 안 된다? 내가 책임감이 없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드렸는데 그거를 안 보신 건 우리 학생분들의 문제지 저의 문제가 아니니까. 저는 당연히 그냥 달랑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세하게 안내를 해야 하고 자세하게 지식 전달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동영상 3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게 제가 해야 할 역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잘 하셔서 또 한 학기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저희 꼭 만나고요. 간단하게 인사 나눌 거고, 다음 학기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저도 최선을 다했고 코로나 탓, 환경 탓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지만 또 학생분들도 힘들었겠지만 서로가 각자의 포지션에서 잘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인연이 또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인연이 되길 바라면서 아쉽지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다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후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제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좋은 선배,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지식을 이해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잘 생각하고 고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좋은 지식이 완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은 글이 아니라 내 생각과 고찰을 통해서 내 거화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 죄송해요. 자꾸 또 잔소리. 인기 없는 교수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잔소리 많은 사람은 인기 없잖아요. 칭찬만 해주는 사람은 좋은 또 성적 평가를 받는, 네, 수업 평가를 받는 또 교수님이 되겠지만, 저처럼 잔소리만 많이 하면 좋지 않은 수업 평가를 받겠지만, 그래도 또 제가 해야 할 책임이기 때문에 또 쓴소리만, 좋은 소리만 해주는 건 또 좋지 않고, 또 쓴소리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꼭 해야 한다, 이런 것까지 해야 된다. 지식도 그냥 책에 나와 있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모르고 있는 걸 내가 알아야 우리가 또 유능해진다. 또 유능해져야 우리가 이 트레이너라는 가치가 커진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소리가 길어졌네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꼭 뵙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